자, 개업공사 등의 의무를 들어갑니다. 개공 등의 의무. 자, 이제 개업공사의 의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 윤리관음으로서 우리 법 29조의 내용이거든요. 품위 유지 및 공정중개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29조 제1항인데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거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먼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한다.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 중개 의무를 부여했네요. 그래서 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일단 우리 개업공사는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가 맞아요.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소속 공인중개사 이자도 이 의무를 부여를 해놨네요. 그럼 지금 현재 중개업종사 중에 중개보조원은 품위 지킬 의무도 없고요. 신의 성실한 공인중개 의무도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공과 소공은 명문으로 지금 현재 전문 직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둘은 전문 직업이니까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럼 품위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 엄청 많죠, 이거? 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품격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과연 우리 법상 제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품위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품위란 말이 상당히 불확정한 개념이니까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요, 부동산 중개업법 시에는요, 개업공사가 품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직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그럼 품위를 안 지킨다는 게 중개사무소 출근하면서 쓰레빠 짝찍 끌고 추링 입고 출근합니다. 이거 품위 안 지킨 걸로 봐야 되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정장을 입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이제 넥타이 매고로 출근하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FM대로 출근을 하고 있죠. 근데 다리가 안 이쁘신 분이 말이에요. 어? 미니를 입고 출근했다. 이건 무지하게 품위를 손상한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눈을 베려놨으니까 품위를 무지하게 손상한 거, 이거는. 그럼 잘못하면 거 업무정지 먹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다리가 안 이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맞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죄로다가 벌금형 받았어요, 이거. 그럼 우리가 결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해야 되죠. 우리 법 위반 벌금형이고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도박죄 벌금이니까 우리 법 위반 벌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그때 건설교통부였죠. 거기다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거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 도박을 하다가 도박죄로 벌금을 받았는데 우리 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 라고 했더니 답변이 뭐였느냐, 그거 품위 안 지킨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업무정지 가능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품위 가지고 업무정지 때리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다음에 신의 성실 원칙, 이건 이제 민법에서 나옵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한다. 대원칙인데 법 해석의 기준도 되고 있죠. 그래서 신의 성실한 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른바 의린에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치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요즘 공동중개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가백개업공사는 A였고요. 의뢰개업공사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전형적인 공동중개의 모습인데 A와 갑은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A는 갑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럼 A는 의뢰에 대해는 없느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신과는 위탁관계가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나아가서 B도 을과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요. B 역시도 자신과는 위탁관계가 없지만 갑에 대하여도 신의성실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중개됐다가 을이 손해 입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A는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을에 대하여 위탁관계는 없지만 공동으로 연대하여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나 보조원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미니 입고 다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개업공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인정되고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우리 개업공사에게 인정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판례상 우리 개업공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선관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통상의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것이 바로 선관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선관주의가 어느 정도 주의를 얘기하느냐, 이건 조금 이따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왜 그럼 개업공사한테 우리 판례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을 했느냐, 왜 이런 의무가 있다고 인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그 용어의 정에서 제가 이걸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우리 중기계약이라는 것은요,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위임은 이거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계약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에서는 그 매매교환 임대차반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데 위임은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위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를 맡깁니다. 이거 위임계약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깁니다. 위임계약입니다. 나아가서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 떼달라고 시켰잖아요. 위임계약이에요. 그러면 위임은 타인에게 사무처리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기계약은 개업공사한테 물건 팔아달라고 위탁한 거 아니에요. 둘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임이라고 그래요. 사무 처리를 맡긴 자를 위임이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수임이라고 그러고, 그럼 중기계약에서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잖아요. 지금 유사합니다. 그러면 수임인은 민법상 어떤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냐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따라서 그 지위가 유사한 우리 개업공사에게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도 역시 진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선관주의 정도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요, 간단한 예를 들면 갑이란 자가 우리 개업공사 A한테 와서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럼 이 A는 기본적으로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소유자 확인 방법에서 선관주의 정도가 나타나는데 일단 소유자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등기상 증명서 떼보죠. 그래서 등기부를 열어봅니다. 소유자로서 갑이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니까 이자에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사진이 붙은 신분증 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달라해야 됩니다. 해서 둘이 일치를 하게 되면 이거 소유자라고 인식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기본이다. 최소한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건 기본이다. 누구나 하는 기본이다.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니까 여기까지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서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권리자라면 누구나 증서를 갖고 있죠. 등기 권리증. 맞죠? 등기 필증.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을 권리자라면 다 갖고 있어요. 이걸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인감림이나 탐문 등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해야지만 우리 개업공사의 선관주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상당히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소유자인지 여부를, 진정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민증과 등기부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등기 권리자라든가 탐문 등을 통하여 진정 소유자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개업공사가 진정 소유자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죠. 그럼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결국은 개공에게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게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손해 입었다. 그럼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그 아파트라든가 토지, 상가를 거래 중개함에 있어서 만약에 등기 권리증 확인 안 했다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전부 다 개공이 뒤집었습니다. 다. 이거를.
그래서 뭐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개포동 아파트 사기 사건, 이걸 잠깐 소개를 하면, 개포동 어디인지 아시죠? 예. 그때 이제 그게 좀 금액이 좀 컸죠, 약간. 개공이 이제 사고를 낸 것 치고는 약간 큰 금액이었는데, 그때 그 아파트 거래가액이 7억 정도, 7억 6백인가 됐어요. 정확하게. 그게 됐는데, 갑이란 자가 A한테 와갖고,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중개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A가 일단은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거 등기부 당연히 열어봤고요. 나아가서 주민증을 확인했죠. 그래서 주민증 달라고 해갖고 실무적으로 주민증 달라고 해갖고 그 주민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게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ARS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S로 주민증 이거 소유자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체크했어요. 그래서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A가 이제 갑한테 물어봤죠.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느냐. 그때 임차인이 있대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임차인이 그럼 누구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병이었어요. 임차인이 병이었고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인가 70만 원 있었어요. 월세가.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부와 주민증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답사를 가갖고 임차인을 만났어요. 병을 만나가지고 임대차권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얘기한 거와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을이 아파트를 이제 구하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B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 의뢰했던 거죠. 그리고 B가 물건을 검색해보니까 A가 공개한 물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총 거래대금 7억.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7천만 원이었겠죠? 계약금 7천인데 500만 원은 당일날 현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6,500에 대해서는 다음날 갑의 계좌로 송금을 했죠.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 있었거든요. 중도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도금이 있었는데 이 중도금이 3억인가 얼마가 있었어요. 3억 3천인가? 이 정도 있었어요. 3억 3천인가? 그래갖고 이제 중도금 지급 시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 B가 A한테 물어봤죠. 중도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갑 계좌 있지 않느냐. 글로 송금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금 3억 3천이 지급이 됐죠.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토탈 약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됐는데 이제 잔금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금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A는 갑한테 서류 준비 시켜야 되죠. 권리증 갖고 오고 서류 준비 다 해라 하고 이제 전화를 넣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지, 이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병을 찾아갔죠. 이미 없어요. 병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느낌이 안 좋아서 은행에 조회를 해봤죠. 은행에 조회를 해봤는데 이미 다 인출해갔지. 현금으로 다. 지급증이 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500만 원 현금 지급됐고 6,500만 원은 3개 지점인가? 3개 지점에서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갔고요. 여기 중도금 3억 3천은 7개 지점인가? 시중 7개 지점인가를 돌아다니면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인출을 현금으로 당일에 다 해간 거예요. 다 당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임이 직감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등기부를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쭉 조회를 해봤죠. 그러니까 소유자 주소 변경사항을 쭉 조회했더니 용인 어디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인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갖고 갑을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증 위조 지시했다는 얘기죠. 주민증을. 그러니까 사진을 바꿔 끼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기임이 판명이 된 거예요. 사기임이 판명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을은 사학을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사학을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A, B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 A, B, 너네들은 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여기서 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70%가 과실 책임을 물었어요. 그럼 사학에 대한 70%면 얼마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2억 8천. 배상해라 나간 거예요. 그러면 30%의 과실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을. 그렇죠. 거래 상대방인 을. 그러니까 사기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매수인도 책임이 있어요. 너에게도 30% 과실이 있다. 왜? 너도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 일관된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고가 터지면 전적으로 그 전액을 개공이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결국은 이 30% 과실을 을이 책임져라. 그래갖고 을이 결국은 이제 1억 2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회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 비판을 많이 했냐면 우리 개혁공사는 실무에서 운영한 바를 그대로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계좌 송금했죠. 그러면 일단은 다 믿어요. 일단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민증 ARS 진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권리증 확인은 잔금시에 많이 확인해요. 잔금시에. 근데 판례는 일관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권리증 확인 안 했다. 그냥 70, 80% 과실이 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 개공이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인출을 해갈 때 이 사람 얼굴 찍혔겠어 안 찍혔겠어? 찍혔긴 찍혔는데 모자 쓰고 마스크 썼지 뭐.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요, 계약 단계에서 무조건 다 등기 권리증 확인하시 바랍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권리증 확인해야 돼요. 권리증은 위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권리증은 비번 붙어 있죠, 거기에. 전자 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주민증, 위조? 장난이에요, 장난. 그건 장난입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무적으로는 복사 같은 건 무조건 이거는 의심해야죠. 원본이에요, 다. 원본이에요, 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거를 기본을 지키면 사기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평생을 중개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면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을 결국 못하게 돼요. 사람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거죠. 손님한테 한번 대어도 일을 못합니다. 손님한테 대어도.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에요. 중개 기술인데 이제 경력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회피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손님의 불만들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미리. 그게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기도 기본을 지키면 절대 사기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 개혁공사가 권리증만 한번 보자라고 했다면 사기를 바로 면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권리증까지도 위조지시는데 이걸 개공이 확실히 확인 안 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책임 못 면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사기 사고 나면은 사고 못 면합니다. 수원 토지 사기 사건에서는 권리증까지 다 확인했어요. 개공이. 다 확인해. 그래도 사기 당했어요. 근데 왜 개공한테 그때는 과실을 인정했느냐. 그 이유가 그 수원 토지 사기 사건은 그 판례가 그랬습니다. 그 매도 의뢰인이 토지를 팔면서 의뢰를 하면서 독감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계약하는 날도 우리 개공은 얼굴을 못 봤어요. 이 사람의 얼굴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첫 번째 너한테 과실이 있다. 이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한두 푼이 오가는 계약이 아닌데 이거 아무리 독감에 걸렸다 마스크를 안 벗는 이 말이 되느냐. 이거는 사기를 의심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를 의심했어야 된다. 두 번째 과실이 뭐였냐면 개공한테 과실이 주민증을 이제 카피해놓거든요. 실무적으로. 의뢰인은 주민증 카피해놔요.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다 카피해요. 카피해갖고 이제 증거자료로 내가 확인했다고 제시를 했겠죠.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증 그거 제시를 했는데 증거자료 나왔는데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증 이게 발급일이 1999년 몇 년 몇 월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영통구청장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발급권자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1999년도에 영통구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로 직감했어야 된다. 바로 이거는 위조된 문서라는 거를. 근데 이거를 네가 제대로 인식 못했다. 두 번째 과실. 그래갖고 이때는 80%인가를 과실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개공에게 그 책임을 물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개공한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계약의 진행 과정상 사기의 징후는 어느 곳에든 꼭 나타나요. 완벽한 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혁공사가 괜찮겠지 하면서 이걸 갖다 미루는 거예요. 그럼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실무적으로 이제 계약 단계에서 그래서 꼭 등기권리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도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등기권리증 확인 많이 해요. 각호락해요. 매매계약 할 때는.
갖고 오라 하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는 거의 확인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임대차 사기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단계에서도 바로 임대인한테 갖고 오라 해야 돼요, 그냥. 그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럼 너가 집에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냅둬야지. 안 한다고 하면 냅둬버려야 돼요. 그걸 수수료 급급해서 그걸 갖다가 안 보고 그냥 한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FM대로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못 갖고 오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버려야지, 이게. 하다못해 팩스라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기라는 게 뭐 내일 저도 이제 실무교육 이제 내일 또 들어가는데 뭐 내일 내가 할 게 뭐래더라? 뭐 사고 예방과 계약서 작성 실무를 뭐 내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사고 얘기할까 하면 이거 3시간 내내도 하죠. 사고 갖고. 이제 3시간 내내도 하는데 사고를 너무 많이 여러분들 해버리면 여러분 겁나서 못한다고 그래. 겁나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분실했을 경우 그거 발급이 안 됩니다. 등기관리증 재발급이 절대 안 돼요.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권리증 그 분실을 해버리면 법무사 앞에 가서 이제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본인이 가갖고 법무사 앞에서 확인서를 써요. 본인이. 그래갖고 법무사가 쓰잖아요. 키가 뭐 한 170 정도 되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그 눈은 날카롭게 생겼으며 아주 인상 더럽게 생겼다. 특징을 써요. 그래갖고 확인서 해갖고 이제 써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거는 등기결정 분실 시에 이제 조치사항.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사기라는 게 결국은 전에는 휴일 사기가 많았죠. 전에는 왜 휴일 사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휴일에 등기부를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등기 발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통하죠. 24시간 인터넷 열어보잖아 다. 지금 촌스럽게 등기소 가갖고 등기부 띄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하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다 등기부로 하는 인터넷에서 해버리는데 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휴일의 거래는 이제는 등기부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사기가 그 징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로 이제 금매 있죠. 금매. 이른바. 금매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이거는 금매는 무조건 조심입니다. 그러니까 금매는 FM대로 해버려야 돼요. FM대로. 그러니까 내가 해외 이주를 가서 지방에 전근을 가게 돼서 갑자기 팔게 됐다. 빨리 팔아달라. 이렇게 보수를 그리고 무지하게 좀 드리겠다. 이게 무조건 의심해야 돼. 이거는. 의뢰인들이 제일 거짓말 주로 하는 게 그거예요. 금매. 그 해외 이주는 무슨 해외 이주요. 그래서 어쨌든 금매 물건 무조건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거래에 있어서 우리 실무적으로 중도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중도금 거의 없습니다, 이거. 바로 계약하고 잔금이에요, 그냥. 바로. 근데 중도금을 과하게 요구한다. 의심해야 돼, 무조건. 가진 핑계를 대거든요. 싹 넘어가도록 가진 핑계를 대는데 이거 믿지 말아야 돼요. 중도금 있다. 이걸 과하게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절대 잔금까지 안 가요. 안 갑니다. 중도금에서 끝내 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도금이 있으면 일단 주의를 해야 한다. 일단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법정 보수가 200이요. 200인데 뭐 개공이 빨리빨리 팔아달라. 뭐 물건이 좀 복잡하다. 하자가 있다. 안 좋다. 그래갖고 개공이 보수를 열려서 500을 요구했어요. 500을. 근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의심해야 돼.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건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은 보수를 조금 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수를 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버팅기는 척하면서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도 상식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5억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시세가 현재 5억 2천에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5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러는 겁니다. 구하다 내가 1,000만 원을 더 못 구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더 깎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4억 9천에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매도인 쪽에서 버팅기는 척 하면서 뭐 내가 급하니까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서 4억 9천에 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럼 무조건 의심해야 돼 다. 이게.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 보수에 대한 부분 이거
뭐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두들기면서 가야 됩니다. 전부 다. FM대로 해버려야 돼, 다. FM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기를 면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권리증만 확인해도 대다수의 사기를 다 피할 수 있어요. 권리증만 확인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의뢰인들은 올 때 도장도 안 갖고 와요. 도장도 계약할 때 도장도 안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꼭 의뢰인한테 고지를 시켜야지. 권리증 없으면 계약 안 되니까 꼭 갖고 와라 이거.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핑계로다 권리증을 뭐 우리 남편이 갖고 있어서 또 누가 어디 뭐 지방에 있어서 이거 안 통해 다 갖고 오라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동중개잖아요. 요즘 대다수 공동중개잖아요. 그러면 나는 매수 쪽이야. 저쪽이 매도 쪽이야. 그럼 매도 쪽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도 중개업소가 손님 붙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격증 빌려서 하는데요. 그런 데면 아주 아니할 말로 서류 확인 제대로 안 해요. 그런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다 같이 지니까 무조건 체크해야 돼. 다. 갖고 오라 해야 됩니다. 그냥. 갖고 오라 해야 되고 이거 그렇지 않으면 계약 못한다. 진행 못한다. 돈 못 쏜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사기를 면하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하다가 그냥 된통 카운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꼭 그런 FM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것은 결국 등기 권리증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며 다 탐문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임차인 병과 갑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 이거. 그래갖고 야반도주 해버린 거지, 그냥,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전세 사기 사건, 최근에 일어난 뭐 그런 거 이제 비일비재한데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가 없잖아요, 물건이. 전세가 없으니까 그거에 사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세 사기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사기범이 월세로 계약을 해. 월세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갖고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전세를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사기법이니까 사기를 잘 치는 거죠. 사기를 잘 치는데 그 월세 계약을 하면서 주인 인적 사항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증 같은 거 이제 카피본 남긴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달라게. 그리고 위조해버리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위조하고 이제 전세를 놓고 자기는 월세에 놓고 전세를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개월 월세 잘 넣어. 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해가지고 싹 회수해서 도주하는 거지. 이걸 개공이 중개했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신분증 확인하는 게 아니고 권리증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세 놔줄 테니까. 그래야지. 근데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실무에서 이건 전세 딱 물건 받았어. 손님 바로 붙일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하고 얼른 계약해버리는 거, 그냥. 그러면 바로 카운터 맞는 거지, 그냥. 그래갖고, 최근에 이런 중개업소들, 제가 아는 중개업소도 몇 개가 지금 이게 엮여가지고, 사기 금액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한 2개 업소가 끼었는데, 죽었지, 이거. 맨날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소송 걸리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기들, 권리증만 받더라도, 근데 실무적으로 사기범들은 그걸 잘 알아요. 계약 단계에서 권리증 안 문다는 거. 핑계 여러 가지 되거든? 또 권리증은 지금 현재 없다. 나중에 팩스로 밀어줄게. 밀어주긴 뭘 밀어줘. 절대 안 밀어주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권리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권리증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돼. 중도금 잔금 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약 단계에서 돈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 가계약금 쏘죠. 뭐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세를 얻든 매매를 하든. 그래야죠. 보여주고 줘야지, 다시. 그럼 내가 갖고 있어, 그걸? 줘야지, 다. 줘야죠. 이게. 뭐, 분양권 전매 중개할 때, 이런 때도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가 없잖아요. 분양계약서밖에 없잖아, 이거. 분양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실무인데, 이건 돈 내고 얘기해야 되는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500원?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지금.
지금 제가 창업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실무적으로 문서가 없어요, 그는. 권리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중개 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실은.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밖에 없잖아요. 분양계약서밖에. 문서라는 게. 그죠? 분양계약서밖에 없는데, 분양사무소에다 이 사람이 분양받은 자가 맞느냐 확인하거든요. 저는 알려줬어요. 한민호가 분양받았다. 그러면 한민호가 맞습니까? 전화하면은 그쪽에 답변을 저는 해줬는데 요즘은 안 해줘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해줍니다, 이거, 답변을. 그래도 우리는 물고 늘어지지. 이거. 끝까지 물거지지. 그래갖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정색 딱 대고 이거 오케이, O냐 X냐 이것만 대답해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분양계약서 매도인이 또 팔 수 있죠. 확인만 하고 줘버리면 안 줘버려요. 그는. 중개업소 안 줍니다. 분양계약 딱 됐잖아. 이거 전매계약 됐잖아요. 되게 되면은 갖고 있어버려 우리가. 절대 안 줍니다. 이거는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또 팔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게 이제 실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무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상 이제 사고를 막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번 당해보면 누구보다 잘하는데 당하면 안 되죠. 그죠? 당하면 그 타격을 이루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해가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 게 그런 이제 하자 사고. 사기 사고 다음에 이제 하자 사고. 가장 많이 물론 나는 건 하자 사고죠. 하자 사고. 브리핑 제대로 못한 거예요. 브리핑을. 그럼 제대로 못하면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선량 관리의 주의 의무 이 정도라는 거.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기본을 지키면 된다. 기본을. 그 기본을 꼭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사무소 열었는데 한 달에 월세가 300씩 나오고 있는데 15일 동안 손님 구경도 못했어.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 세를 놓는다, 매매를 한다. 이게 웬 떡이냐. 확인도 안 하고 거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급급하게 알고 일단은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서류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서류를 확인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과실 사고예요. 이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확인해야 될 수를 안 하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비밀준수무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밀준수무인데 전문 직업인들은 전부 다 비밀준수무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준수의 적용 대상은 누구냐? 비밀준수무의 적용 대상은 개공 등이라는 거죠, 이게. 개공 등이다. 우리 개업공사 등이란 말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죠. 개업공사 등은 이중소할 수 없다. 개업공사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야 된다. 기억나요? 그래서 등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말하는데 그래서 개공 외에도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들 이들이 바로 개공 등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개업 종사자 전체는 엄상하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고지할 의무가 먼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는데 매도인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압류 내가 바로 푼다. 바로 푸니까 매수인한테 이걸 고지하지 말아달라. 이거 임차인한테 고지하지 말아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설명해야 될 물건 정보에 대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비밀을 요청했으니까 비밀 지켜줄 의무도 있죠. 둘이 충돌했거든요. 누가 우선이냐? 고지할 의무가 먼저예요. 이건 고지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우리 개업공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으로. 그럼 비밀 이때는 안 지켜도 되겠죠. 증인 의무가 있으니까 나아가서 세법상 세무조사를 나간다. 그럼 이때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본인이 승낙을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비밀의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승낙을 해줬다. 그러면 이때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이 준수 기한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개공이 폐업을 하든 소공이 직을 사임하든 보조원이 직을 사임하든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럼 결국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이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우리 개업공사 등은 되도록이면 의료인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이것을 위반하면 제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1-1인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자, 이제 반의사 불벌죄란 말이 나왔거든요. 참 어려운 형법상의 용어인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이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면요.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불처벌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개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공 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에 반해서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게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 아시죠? 폭행죄. 이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럼 폭행으로 사람 지업해가지고 경찰서 잡혀가면 경찰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와라. 그죠? 그럼 이제 합의서를 써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갖고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 들어가잖아, 합의서에.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처벌의 의사표시 한 거예요. 그럼 이 합의서가 제출되면 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게 돼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 비밀을 누설을 했는데 개공이 경찰에게 잡혀왔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는 얘기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 정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란다. 비밀누설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비밀누설죄가. 자, 그래서 비밀누설이 바로 여기까지인데 비밀이라는 것은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밀로 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밀로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고지를 해야 되는가 비밀을 지켜야 되는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들.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이 물건에 화재 사건이 있었다. 화재 사건이 이거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고지를 해야죠.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 화재 사건을 고지 안 했다가 손해배상 청구송을 당한 예가 있어요. 이거는 고지를 하는 게 맞아요. 화재가 한번 나고 되면요, 그 물건에 대한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단독주택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화재 났다. 그러면 콘크리트가요, 버석버석해집니다.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화재 사건 같은 건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해야 되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고지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거 화재 사건 소송 걸린 게 그런 거였어요. 남편이 맨날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신대요. 와이프가 불같은 거지, 성질이. 보다 못해갖고, 와이프가요,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버렸어요, 아파트에서. 불 질러버렸습니다. 이게. 늦게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인테리어 공사 싹 하고 거기서 살겠어요. 못 살지?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걸 개공이 알고 있었는데 고지 안 했어요.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송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고지 안 했다 그래갖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걸 보이고요. 근데 강력 사건이 있었다. 이 물건에. 강력 사건. 이른바 살인 사건이라든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강력 사건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개공도 알았다. 고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건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화나죠? 고지해야지 그럼. 고지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의뢰인이 중개사무소 들르면서 인사드리고 가면 어떡해? 그거보다 피곤한 일이 없죠.
고지하는 게 맞아요. 알고 있는 정보 다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차라리 고지하고 중개하지 말아야지, 이거. 물건을 받을 때 아예 쳐서 받아야 돼, 가격을. 거래 못 시킨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을 해야 된다. 이거 의뢰인한테 고지하고 그렇게 거래시켜야 된다, 이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면 고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진짜로 헷갈리는 게 비과학적인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죠.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남자가 시름 앓다가 뭐 3개월 만에 사망한다든가 처녀가 자살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되겠는가? 예? 고지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예?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예. 그런 일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고지하는 게 맞죠. 고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분당학원 출신이죠. 그분이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첫 중계를 했는데 15일 만에 아가씨가 자살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세 번째였어, 그 집이.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떡하긴. 조용히 명목 빌어야지, 그냥.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중계하고 나서 15일 만에 경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있길래 가서 봤더니 지하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고 있는데 왜 죽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 분이 여기 또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가씨가 들어가게만 자살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작두를 타야 됩니다. 그죠? 천도제 지내줘야지. 천도제를. 지내줘야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지내줘야지, 천도제를.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은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법 취지가 이런 것들 이제 법상의 의무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성실히 고지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 고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이것은 과실이 없다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사를 해서 알려주라는 게 취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제 3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가 나오고 있죠. 자 확인 설명 의무 이제 들어갑니다.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왔어요. 이제 핵심 중개활동 확인 설명 의무인데 우리 법 25조입니다. 이제 자 그럼 확인 설명 의무 그래가지고 양괄호 1번에 우리 법 25조 1항이 실려 있거든요. 그게 양괄호 1번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죠. 2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 있죠? 자, 양괄호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선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인 등에게 당해 중개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소유자 등의 확인이 나오죠? 개업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의뢰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4번입니다. 확인설명서의 작성 교부 보존 의무예요. 그럼 양괄호 1번을 보시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설명사항을 법정서식에 따라 세부 이상을 작성해 거래항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 읽어봤는데 우리 법 25조 핵심 중개행위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서는 지금 조문 다 읽어봤더니요 2가지 의무가 구성되어 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다. 중개 완성 전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할 확인 설명 의무를 부여했고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 완성되는 브리핑할 의무가 있고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이거 브리핑 내용을 서식으로 써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 작성 교부입니다. 핵심 중개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럼 확인 설명 의무부터 봅니다. 자, 이 아파트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을한테 을과 거래합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에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설명하거나가 아니에요.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랬죠 지금. 그래서 개공이 할 의무입니다. 개공의 의무예요. 확인 설명 의무는. 근데 우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 있죠.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거 확인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근데 조문 다 읽어봤는데 소공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왜 소공이 할 수 있다고 그러냐? 이제 후일 여러분들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공이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 나아가 용어의 정의상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확인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 개공이에요. 근데 소공은 할 수 있어요.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소공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소공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확인 설명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라고요? 취득의뢰인이에요. 매도인, 임대인 등 취득의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슬쩍 쌍방으로 바꿔내잖아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취득의뢰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만 하면 안 되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래요. 그럼 근거 자료가 뭐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공부예요. 공부. 그럼 중개사물에 관련된 공부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지금 언급이 됐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공시법 시간에 이거 들었나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공시법 시간에? 지금 공시법 등기법 나가요? 지적법 나가요? 지적법 나가는데 이거 못 들어봤어요? 아직 안 나왔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지금 현재 그 작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 어쨌든 부동산 종합증명서 정말 잘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토지장의 내용, 건축물 대장의 내용, 토지 이용계 확인서의 내용, 지적도의 내용, 뭐 공시지가, 그 다음에 뭐 등기부상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한 서면에 다 되는 거예요. 한 서면에. 우리가 지금 토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뭐 토지 이용계 확인서 전부 다 흩어져 있죠. 이런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한 서면에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공부를 통합시켜 놓은 게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서류들을 제시를 하여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제시까지만 하라고 그랬지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시까지만 하면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게. 그럼 어떤 내용을 확인 설명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은 일단 지금 현재 9가지로 지금 나열이 돼 있어요. 확인 설명할 내용이 9가지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번입니다.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건축 연도 등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브리핑이 나와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되고.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사권, 임차권 등 당해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된다. 권리관계 설명해 줘야 되고. 3번. 거래 예정 금액 설명 나가야 돼요.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력도 설명 나가야 돼요. 4번.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기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설명해 줘야 되고. 5번. 수도용계,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배수 및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 줘야 되고.
6번 벽면도배 상태 설명해줘야 되고 7번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요건 설명해줘야 되고 8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시장학계 등 근접성 등 입지요건 설명해줘야 되고 9번 당해준 혐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을 조소해 준 미세율도 설명해줘야 됩니다. 눈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하게 읽어드렸는데 10가지로 이제 앞으로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라고 그랬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설명해야 돼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면서는 대장을 이시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의 면적이 이렇게 되죠? 소재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 제시해야 되죠? 자, 보세요. 소유자가 한민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나가는 겁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한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예정 금액은 장차 거래할 금액을 말하거든요. 이걸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인데 거래 예정 금액은 FM대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한 금액이 있죠. 일단 의뢰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의뢰를 받고 나름대로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하고 그동안 거래 사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나름대로 우리 개공이 평가한 금액이 있죠. 그죠? 거래 예정 금액 이 금액이에요. 중개 의뢰 금액이 아닙니다. FM이라면. 그러니까 브리핑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현재 이 물건의 시세는 이렇게 돼 있다. 매도인께서는 이렇게 내놓으셨다. 이거 제가 조사 확인한 결과 그동안 거래 사례, 이 물건의 현 상태 다 봤을 때 이 물건은 현재 시세가 5억인데 아무리 봐도 너무 험하게 써갖고 인테리어 공사 사그리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4억 9천 이상 거래하기는 힘들다. 적정 금액은 이 선이다. 라고 의뢰인에게 브리핑 나와야 돼요. 이러면 거래 돼, 안 돼? 예? 이게 FM이에요. 이게 시세 얼마, 의뢰 금액 얼마, 현재 평가 금액 얼마 이렇게. 그럼 거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시세가 5억이라면 얼마라고 매도인한테 브리핑 나가야 돼? 예? 5억 천? 시세가 5억인데 왜 5억 천이라고 그래? 5억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무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죠. 5억 천 정도 낸다. 이거 5억에 나왔다.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손님 서 있으니까 100만 원부터 쏘고 가라.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그겁니다. FM들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손님이 내놓은 물건 현재 이 금액이고요. 시세는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적정 금액으로 나왔네요. 이게 물건 괜찮네요. 좀만 손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나가죠, 그냥.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브리핑 나가야 되고. 이제 3번에 같이 있었는데 중개보수 설명해야 돼요. 중개보수와 실리비의 금액 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브리핑이 나가는 거예요. 중개보수는 2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원래. 브리핑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보수 브리핑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합니다. 우리네 인정은 돈 얘기하는 거 아주 껄끄러워하죠? 근데 브리핑 나가는 게 좋습니다. 후일 괜히 얼굴 붓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보수 브리핑 나가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현재 20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브리핑 나가버려야 돼. 이게. 그래서 그게 나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공법상 제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받으셔야 되고 안 받고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 계약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여기는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농지증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로 농지증을 받아야지만 2년 듣기가 됩니다. 브리핑 나와야 되고 여기는 절대 학교환경위생종합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이용주점 못합니다. 라고 브리핑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고 여섯 번째로 시설물의 상태 나와야 돼요. 그럼 시설물의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보일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승강기, 배수 이거 다 설명나야 돼요. 그래서 시설물이 파손이 된 게 있는가,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브리핑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해야 돼요. 이거 벽면 도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뭔지. 벽에 근간대가 있는지, 다음에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제일 문제가
이거 아파트나 또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었다. 갔는데, 현장 조사 갔을 때는 뭐 곰팡이 핀 부분이 안 보이죠.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이사를 가고 장롱을 싹 빼고 났더니 뒤에 난리가 난 거야, 아주. 그럼 이런 낭패가 없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매수 쪽에서 또는 임차 쪽에서 해달라고 그러거든. 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건 개공의 과실이 없다라고 봐야지.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지. 안 그래요? 근데 피곤한 건 우리예요. 법적 의무는 떠났지만, 그래도 손님은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거든, 또. 이게. 그게 아주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벽면도배 상태 브리핑 나가야 되고요. 다음에 8번째로 환경조건 나가야 돼요. 이 환경조건은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일조, 소음, 진동 3가지 얘기합니다. 바로 기억하세요. 환경은 일조, 소음, 진동이에요. 일조, 소음, 진동 3가지가 브리핑 나가는 거예요. 일조 어떤지, 뭐 공사장 주변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소음이, 그다음에 지하철 지나가는데 진동은 있는지 이런 것들 브리핑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환경 요건이고, 9번째로 입지 조건 설명해야 돼요. 입지 조건이 바로 주변 환경이에요. 이게 도로는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는지, 포장은 돼 있는지, 대중교통상 버스 뭐가 연결되고 지하철은 몇 번 출구가 연결되는지, 나아가 교육시설 판매 의료설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차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입지 조건이에요. 이게 입지입니다. 다음에 10번째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 있죠?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브리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 관련 조사는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브리핑 나가야 되고, 세율까지는 브리핑 해줘야 돼요. 이게 1.1%인지 뭐 2.4%, 2.2%인지 3.3%인지 4.6%인지 브리핑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정확한 세액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종류 및 세율까지입니다. 나아가 취득 의뢰인한테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양도 관련 조사는 브리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건데, 세법 있잖아요. 누차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시험과 떠나서 매매하는 분은요, 꼭 물어봐요. 양도소득세. 이거. 최근에 우리 개공한 분이 양도소득세 브리핑 잘못한 바람에 중개보수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양도소득세 브리핑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손님이 물어본 거지, 팔면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쪽 이제 중개업소 같이 거래하는데, 공동일 하는데, 그쪽에서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검토를 본인이 해봤어야 되는데,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브리핑 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300만 원 나온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그래갖고 보수 하나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세금은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책임 소재 때문에. 이게. 근데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계산한 바로는 80만 원인데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한테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브리핑 나왔으면 책임이 없었지.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사항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거래 사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반드시 선관주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판례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 설명사항이고, 암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럼 요 확인 설명사항과 오늘 지금 전속 계약 제도를 공부했는데, 전속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7일 내. 그럼 공개할 정보라는 거 있죠? 공개할 정보. 전속 개공이 공개할 정보. 이 공개할 정보가 바로 이거와 진짜 비슷해요. 이거와. 그래서 지금부터 공개할 정보를 잠깐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거기 32페이지. 보충 설명 그래가지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라고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거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기억, 중사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소재지, 종류,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거 이거 공개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와 일치하고 있네요. 기본적인 사항하고. 맞죠? 니은, 벽면 도배 상태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지금? 디귿, 수도전기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물의 상태. 이거 시설 상태 같죠, 이거? 같고. 리을,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학교들 근접성, 지역내 입지조건, 입지조건 같죠?
1조 소음 진동등급 확률 조건 같죠? 다음. 미음, 소유권, 임차권 등 중산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개 나가야 돼요. 권리관계 같죠?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선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자,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전속 개공 이거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 금지예요. 왜 권리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냐? 일단 가장 먼저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죠. 개념보호법상 공개 금지라고 일단 해놓은 거고, 전속은 물건 혼자 받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해놓은 물건 체크할 수 있으니까 공개 금지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일단 공개 금지예요. 근데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을 할 때는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물건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공개 금지예요. 금지입니다. 자, 다음 디귿,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 공개하라고 했죠? 똑같아요. 공법상 제한 공개하게 돼 있고, 다음 시옷, 거래 예정 가격 똑같죠? 공개하게 돼 있고, 및 공시지가 그랬죠? 다만 임대차이고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금 확인 설명 사항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공개 정보에는 들어가 있죠? 공개하래요.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이고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칠판을 보시면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를 둘이 비교해 봤는데, 둘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제가 동그라미 쳤거든요.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메모해서 이렇게 메모했고, 근데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는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중개 보수. 빠져 있죠, 지금.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어요. 공개 정보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주소 해증 및 세율 있죠. 이것도 지금 빠져 있죠. 공개할 정보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가 지금 현재 네 가지네요. 인적사항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 차이 있고, 중개보수와 취득조세가 차이 있죠? 우린 네 가지 나오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다음 중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감만 잡아두세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확인 설명사항을 철저히 암기하고 공개할 정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후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다시 그럼 뒤로 가요. 확인 설명 의무.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을 이제 다 봤고요. 36조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 봤고, 상태에 관한 자유요건이 나오고 있죠?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